흔히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천문대 뭐 이런 식으로 첨성대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끼워 맞춘 걸 수도 있다. 너무 충격적인데. 예. 첨성대의 첨자가 볼첨, 예, 성자가 별성이니까 아마 이게 천문대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첨성대는 사실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 감성 심채경입니다. 요새 우주 얘기할 때 좀 미래에 뭘 할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 더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천문학은 훨씬 더 예전부터 있었던 학문이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과거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그런 하늘 이야기를 오늘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망원경 대신 기록으로 하늘을 읽는다고 표현하시는 천문학자 전준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혁입니다. 저는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 현상들을 수집하고 그 현상들에 대해서 현대 천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구자로서 풀타임 연구자로 일을 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졸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학위를 받으신 지가? 학위를 받은 지 꽤 됐어요. 지금 10년 차입니다. 오, 올해가. 그렇군요. 이제 네,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아마 그쪽 분야에서는 또 막내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예. 혹시 박사 학위를 받은 후배가 지금 몇 명이나 계시나요? 2명 정도 있습니다. 네. 별로 몇 명 없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예. 여쭤봤어요. 예, 그리고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님들이시고 그렇죠. 네, 네. 또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고천문학이라는 거는 지금 뭘 관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네. 기록들을 좀 읽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고천문학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학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 고천문학의 범위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보면은 범위가 넓습니다. 실물이 남아있는 뭐 고인돌이라든가 첨성대처럼 기록은 없지만 그런 유적이나 유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체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위주로 네. 연구를 합니다. 범위를 사실 어느 한정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고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범위는 범위가 굉장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천문학을 이제 역사 기록까지 다 아울러서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이 고고천문학이라는 관점에서 고천문학이라는 범위는 청동기 시대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기록이 있기 전 것까지도. 네. 예, 국제천문연맹에서는 문화천문학이라고 해서 아, 문화천문학의 한 갈래로 보기도 해요. 문화천문학으로 예, 예. 보는군요. 네. 문화천문학 안에는 이제 천문학이 이제 별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그렇죠. 전 뉴질랜드도 세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폭넓게 아울러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또 역사천문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자가 생기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대부터라고 보통 보기 그렇네요. 때문에 참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네. 과거에 남겨진 유적이나 유물 그리고 역사 기록까지 아우르는 이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천문학, 뭐 동양천문학, 전통, 뭐 음. 역사천문학 다양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술 분야로 인정하고 있는 명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부르기 나름일까요? 연구자마다? 고천문학의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연구자들마다 아직 명확하게 함의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역사천문학, 네. 누구는 민속천문학, 민속. 예, 누구는 고고천문학, 다양하게 씁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국에서는 고천문 연구센터가 천문연구원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천문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아우르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정의하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간혹 고천문학이지만 역사천문학이 더 입에 잘 붙는 경우가 많아서 예, 역사천문학을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역사천문학의 이전에는 그럼 선사천문학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예. 고인돌이라든지 예, 그렇죠. 문자로 기록이 남기 이전 시대인데 네. 그러면 이런 분야에서 다루는 시대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 기록이 남겨지기 이전까지는 아마 선사천문학,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굳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굳이 하자면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삼국사기나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근현대 이전까지 네.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실 근현대까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뭐 더 마음에 드는 혹은 네. 애착이 가는 그런 주제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오로라라든지 책에 나옵니다만 운석이라든지. 사실 모든 그 역사 기록이라는 게 이제 천문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에 관심을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네네. 직업이라서 그런지.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성표예요. 성표. 예, 별의 성표. 위치를 네네. 목록화시킨 네네. 데이터입니다. 알마기스트, 그렇죠. 예. 프톨레마이오스 또 그 이전 히파루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의 후기에는 남병길의 성경까지 이 성표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성표는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 당시 기준으로 정확하게 네네. 나름대로 위치를 산정해서 목록화한 것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단서들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성표를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성표는 역법과도 연관이 돼요. 그렇군요. 뭐 행성들이 달과 가까워졌다거나 행성과 행성끼리 서로 가까워졌거나 이거를 미리 계산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럼 그것을 계산했을 때 오늘처럼 적경 몇 도, 적이 몇 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네. 별자리로 그렇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성표를 연구하면 그 배경이 되는 별자리가 뭔지를 알아서 그렇죠. 위치를 어느 정도 산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표 연구를 좀 애착이 갑니다. 그 분야는. 책은 굉장히 좀 건조한 톤으로 사실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에세이적인 면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냥 네. 이것은 정말 우리 천문학을 이제 대중들에게 해설해주고,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옛날의 선조들이 하늘을 보는 게 그냥 뭐 낭만적이고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현실이었다. 아주 건조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어떤 의미랄까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하늘을 봤던 이유는 네. 하늘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한 공간이기도 했고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늘을 단순하게 하늘로서만 본 게 아니라 인간사와 결부시켜서 봤어요. 무엇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은 결국에 하늘하고 연관 지을 너무 수밖에 없죠. 중요하죠. 뭐 계절뿐만 아니라 또 날씨도 날씨.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럼요. 예, 그런 관계였습니다. 맞아요. 조선조실록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 네. 보면 이제 천문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카테고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랬는데 초기에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국가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처럼 막 묘사가 되어 있는데 뒤로 가면은 점점 그냥 뭐 월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일식이 있었다 맞아요. 이런 예.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경향이 그래요. 승정원 일기도 마찬가지고 승정원 일기도 거의 매일매일 남겼다는 승정원 일기조차도 음, 19세기로 가면은 천문 현상과 관련된 기록이 확 줄어요. 현저히 줄어요. 예, 왜 그러할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연구 논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마 관측을 게을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실용주의 사상, 실학 사상이 많이 그렇네요. 대두되잖아요. 그렇네요. 서양 과학도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네. 시대적 관점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천문 현상들이 이거는 주기적인 현상이었네. 이게 관점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 기록은 굳이 예. 안 남겨도 괜찮은 기록이죠.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전에 그 하늘의 운행을 가지고 아까 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달력 혹은 이제 역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국가에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도 사실 천문연구원에서 역법을 계속 음. 진행하고 계시고, 역서를 매년 발행하고 계시고, 이게 달력을 만든다는 게 과거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면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 곧 달력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꽤 큽니다. 어느 날이 이제 어떤 절기가 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죠. 왕실에서는 의례 행사들을 이제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러야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이 그대로 벌어져야 하는 책인 거죠.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아, 이거 엄청난 예측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네요. 예, 왕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네,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 오늘날도 물론 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네. 당시에도 이제 관상감이라는 이제 네. 기관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네. 이게 왕실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지배층이 발행하는 겁니다. 피지배층들을 위해서. 네.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아들, 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역사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반영되지 않으면 하늘이 이 왕조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나? 그렇긴 백성들은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역법을 바꿔요. 계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력, 예. 역법 이제 바꾸는 예, 것이죠. 새롭게 고친다. 음, 그래서 새로 바뀐 달력을 음, 선포를 해요. 아마 그 국가의 어떤 정당성, 네, 왕조가 맞습니다. 바뀌거나 하면 이제 네. 훌륭한 왕조다,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네. 용도로도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조금 읽다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네, 우리 첨성대 얘기 적으셨잖아요. 네, 흔히 최고의 천문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천문대, 뭐 이런 식으로 첨성대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신라시대 진짜 훌륭했네. 천문학 지식이 막 대단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좀 끼워 맞춘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너무 네. 충격적인데, 네. 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첨성대가 천문대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그렇죠. 때 사실은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첨성대가 아니냐, 첨성대냐라고 하는 순간 이 첨성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분법적으로 됩니다. 첨성대는 사실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예, 알 수는 결론이 없다고. 나지 않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첨성대에 관련된 논문들을 한번 쫙 찾아보면은 첨성대가 천문대라고 주장하는 논문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 연구 논문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활발하게. 네, 그렇군요. 지금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 예를 들어서 조경학 분야에서도 이 첨성대를 가지고 논문을 써요. 조경에서. 예. 네. 첨성대가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상징성은 되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를 안고 있는 유물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천문대라고만 정의를 매긴다. 네. 근데 어쩔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첨성대의 첨자가 이름부터가. 성자가 별성이니까 네. 별을 바라보는 네. 곳이니까 아마 이게 천문대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첨성대가 관측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냐 아니었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네. 이 우리가 첨성대를 천문대라고 하는 순간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천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 관점에서의 천문학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돼요. 오늘날에는 그 원리와 그 돌아가는 운행의 그 이론을 우리가 파헤치는 거라면 그 당시에는 하늘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는데 활용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의 천문은 과연 오늘날의 천문하고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천문대라고 부르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첨성대 건물이 별을 보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생겼거든요. 뭐 이렇게 알려진 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안에서 또 올라가서 꼭대기에 무슨 관측 기기를 놓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도해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전혀 다른 용도였거나 혹은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천문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관측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천문대라는 것을 시원하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근거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책에서 사실 첨성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사례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또 다른 예로 월식이 있어요. 월식 혹은 일식이 일어났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관측자가 어디에 있었을까를 맞춰보잖아요. 현대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맞춰보면 우리 한반도가 아닌 곳에서 기록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기록인데 한반도에서 음. 관측이 된 것처럼 기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뉴스나 이런 데 간혹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뭐 삼국시대 일식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조금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없지 음.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책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일식과 월식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워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연구하셨던 분들이 다 관측 기록이라고 이제 네. 전제를 아예 해버린 상태에서 연구를 음. 수행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관측을 해서 관측한 내용을 적었을 그렇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현율로 표현하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현율이 좀 더 높았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실현율이 한반도라는 영역에서의 실현율은 기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측자 관점이 아니라 네, 네. 지구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일식과 월식 기록은 그날 일어났어요. 중국이든 그렇죠. 일본이든 다른 심지어 데서. 남미에서 일어난 기록도 우리나라의 기록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관측 오류라고 다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생각해 보니까 관측 오류가 아니라 네. 계산한 결과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계산은 사로스죽이라고 해서 네, 네. 거의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인들도 했었거든요. 동아시아에서도 했었습니다. 네. 계산을 충분히 했었어요. 근데 아마 완전히 맞진 않고 틀린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좀 틀릴 수 있죠. 예, 네. 계산이 그 당시 계산에서 그렇게 네, 나왔으니까 네. 계산 오류일 예. 수 있다. 이미 계산했다는 흔적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측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계산을 네. 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는 관측은 수반되었겠죠. 세종 때 보더라도 네. 저기 오늘날의 북한산, 그 음. 북한산에 가서 아침에 일식 뜨는 거 확인해봐라. 아침부터 네, 그런 기록도 있고 일식이 있는 날이라서 구식내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아마 제사를 드리려면 이미 계산을 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미 예. 며칠 전부터 알아야 그 모든 걸 준비하겠죠. 근데 그날 구름이 꼈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일식은 있지만 구름이 껴서 보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일식 있는 날이니까 제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제사를 진행 사례가 있어요. 근데 현대 계산을 해보면 네. 그날 날씨가 맑았다고 하더라도 일식을 볼 수 없는 날이에요. 계산하신 분 운이 좋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죠. 네,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았는데 예. 본인 계산이 틀린 거를 예. 들통나지 않았네요. 그런 것처럼 이 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해서 관측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측을 한 것인지 계산해서 그냥 계산된 걸 적어 놓은 것인지가 지금 불분명하지 않나요? 계산된 흔적들은 딱 눈에 띄어요. 예컨대 해시계라는 게 사실 너무 원시적인 어떤 형태의 시간을 재는 도구일 수도 있잖아요. 화성 탐사 로버에서 해시계를 썼단 말이에요.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번개 기록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전 당연히 번개 기록이 어느 날처럼 여름철에 번개 기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을에 기록이 집중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이 기록은 관측한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유가 달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번개 메커니즘은 달랐어요.